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올해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때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쓰면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집 마련하면 생길 수 있는 일 부제로 2년 만에 아파트가 3천만 원이나 폭락했던 사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 달 전쯤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를 제가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매도자 분과 제가 언제 만나자고 이제 계약서 쓰자고 만나자고 했던 날이 한 달 전, 한 토요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몰고 그걸로 갔죠. 그래서 시간이 10시 정도에 만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만났는데 매도자를 제가 그 전에 제가 받겠죠. 이제 등기부등본 통해가지고 이분이 누군가, 왜냐면 계약서 쓰고 나서 쓰기 전에 우리가 가계약금 보낼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이분이 매도자인지 확인하고 명의 확인해가지고 제가 그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니까 86년생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보다도 한 5살 정도 어리시죠. 그래서 그래서 왜 팔고 어디 딴 데 가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파트 쓰러 갔습니다. 그 단지에 부동산에 쓰러 갔는데, 최초에 제가 이 아파트를 투자하기 전에 집을 제가 보러 갔겠죠. 보러 갔는데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생이고 어린 아기가 2명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2년 전에 이 사람이 본인의 집을 샀는데 매수한 날짜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팔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등기부등본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그때 당시 매수 금액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때 당시에 매수 금액이 이제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2년 만에 3천만 원이 떨어져 있었던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계약서 쓰러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있다 나오셨겠죠. 이제 슬리퍼 신고 터벅터벅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리 준비해서 다 서류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매도자 서류를 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줘야 되고 도장 줘야 되고 하는데 이분이 아니 신분증 들고 와야 돼요. 도장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니까 다시 아파트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크게 부동산 이런 경험이라든지 투자 쪽에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2년 만에 3천만 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해당 지역에 공급이 여러분들 2년 전에 이분이 샀을 때 그 타이밍이죠. 그때 공급이 최근 10년간의 최대였습니다. 그때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입주 시기 거기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시점에 꼭지에서 사서 거의 폭락할 때까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이거 어차피 근데 내 집이고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계속 쭉 살면 될 것을 언젠가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왜 팔고 가지. 제가 나중에 그 집을 가서도 물어보고 부동산 이제 소장님 통해가지고 제가 여쭤봐달라 그랬죠. 이 집을 왜 팔고 나가시냐. 그것도 돈을 3천만 원이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손해본 금액으로 팔고 나가는 건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분이.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대출한 것도 70%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아파트 살 때 부동산 담보대출 통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30% 돈도 본인의 자가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고 일본의 신용대출로 받아서 돈을 또 메꿔야 됐고, 또 일본은 큰 본인의 그 두 분이죠. 신혼부부 두 분이 큰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일부 해줬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본인 돈 들어가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70% 담보대출, 원금하고 이자 갚는 것도 좀 버겁고, 또 신용대출 받은 것도 일부 있고, 참 어렵다. 그리고 와이프는 혼자 이제 가정주부, 애들 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업주부고, 남자분이 이제 혼자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버겁다. 그래서 애들도 또 커가 나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층간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들 더 크기 전에 그냥 마음 편하게 1층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1층, 이제 왜냐면 3천만 원 떨어졌고 본인이 가진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싼데 그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가겠다. 전세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겠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론 3천만 원 떨어진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집 상태를 보고 나서 이 집이 왜 이렇게 금매가 났는구나, 사람들이 왜 투자 잘 안 했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집 내부를 딱 가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분이 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내 집이고 전세집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험하게 썼더라고요. 집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런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벽지가 일부 막 뜯어져 있어요. 애들이 막 장난치다 보니까 벽지가 뜯겨져 있고 벽지에 이렇게 막 장난으로 막 써져 있는 거 있죠. 낙서 같은 거. 애들이 많다. 2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실, 안방, 작은 방에 다 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벽지는 100% 해야 된다. 장판도 제가 봤는데 일부가 애들이 좀 험악하게, 제 애들도 막 험악하게 노는데 험악하게 놀다 보니까 장판이 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제가 이분이 사람들이 투자로 집 보러 갔을 때
확 하고 엄청나게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엄청 놀랐는 부분이 집이 엄청 34평이었는데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짐이 가장 많았던 집이 아닌가. 대부분이 아이들 장난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방은 그냥 문 열자마자 그냥 들어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장난감. 거실 일부에도 이쪽에 이제 TV가 벽걸이 TV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소파죠. 중간에 반 이상은 장난감. 장난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상태가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답답하다. 여기 집 상태도 안 좋고 투자 내 집 마련 수리한다 해서라도 견적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안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근데 제가 이 부부를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부가 왜 그때 당시 집을 샀을 때도 돈이 별로 없었다고 제가 들었고 지금 현재도 내가 돈이 이렇게 대출 이자 뭐 원금 받는 것도 어렵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어렵고 왜 이유를 제가 알았던 것이 집에 딱 제가 현관문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통 신혼부부 집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액자가 있잖아요. 본인들 결혼 사진, 신혼여행, 뭐 갔다 왔던 여행 같은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또 애기들 사진, 돌 사진 다 있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사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혼 사진이 아니고 해외여행 갔던 사진들 있죠. 국내가 아닌 딱 봐도 압니다. 여기는 해외 뭐 하와이 어디구나. 저기는 뭐 어디구나. 딱 보면 유럽 어디구나. 그래서 제가 여행 엄청나게 많이 갔다 오셨나 봐요.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갔다 온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까 이제는 또 마음껏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고가의 장난감도 제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저 베란다 쪽을 보려고 나갔더니만 그쪽에 한켠에는 고가의 캠핑 장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분이 처음에 제가 토요일 날에 부동산 계약서 쓰러 온 날에 마지막 쓰고 제가 갈 때 헤어지면서 인사했는데 주차장에서 보니까 고가의 벤츠의 물론 이제 벤츠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고가의 차량을 타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너무 멋지네요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이것도 다 빛이에요 이러면서 씁쓸하게 웃으면서 헤어지고 갔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계약서 쓰면서 조금 투덜투덜 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지만 저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2년 만에 집값이 3천만 원 떨어졌으면 집을 파는 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파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값도 3천만 원 떨어졌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부동산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공급이라든지 입주 물량 수요 공급 관련돼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절대 사면 안 되겠다. 이분이 이제 제가 그 계약서 쓰면서 이분이 그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계약서 쓰면서 커피 한 잔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절대로 이제 부동산 안 살 거예요. 아파트 안 살 거예요. 무조건 전세 살 거예요. 이렇게 괜히 샀더니만 3천만 원에 떨어지고 저 지금 다 저것도 빚으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역을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있겠죠. 2년 전에는 공급이라든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제가 들어가는 시점 올해부터 해가지고 향후 3년간의 물량이 그 지역에 있는 적정 물량이 거기에 대해서 평균이라거나 2023년부터는 아예 물량 자체가 입주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차 이내 준신축이고 위치도 좋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이 정도면 괜찮네. 인프라도 상당히 좋았던 거 제가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물건이 또 거의 없다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세 물건이 또 전세 가격이 키포인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겠다.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이 정도는 다시 원래 금액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제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부동산 공급 수요 공급 물량 그거에 대한 파악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집 마련했던 것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동산 소실장님과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나는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예요. 이제 무조건 안 살 거예요. 무조건 나 이제 전세 살 거예요. 라고 말씀했던 것. 이분이 하락론자, 폭락론자의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분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나갈 것이고 더욱더 육아에 애들 양육 비용에 돈은 더 들어갈 것인데 내 자산에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 투자자의 길로 가는 그런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제가 이 신혼부부, 이 86년생 남자분 그리고 2년 전에 샀던 아파트를 3천만 원이나 그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파는 이분의 그런 상황 또 이분의 지금 현재 심정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아무것도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덥석 그냥 투자를 했다가 가격을 떨어지고 나서 또다시 투자자의 길이 아닌 하락론자, 폭락론자의 그런 선택지로 이분이 선택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좀 파악을 하셨더라면
지금 들어갔었으면 2년 정도는 전세 살고 2년 있다가 현재 시점에 오히려 그분이 내 집 마련하셔서 들어갔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하락론자 포지션이 아닌 투자자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면서 어렵지만 투자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분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안타까운 아주 그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재의 즐거움과 이 행복을 선택을 이분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위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직장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위기, 미래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에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그런 포지션에 이분이 서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매년 끝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하는 뽑은 그런 게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2019년도 아직 2020년도 마지막이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띄고 있습니다. 공명지조로 나오네요. 저도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인데 공명지조 뜻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가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만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도 다 생명이죠. 머리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한쪽을 죽여버리면 정치권의 편가르기를 넘어서 국민들까지 편가르운 그런 싸움에 동조해서 분열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라고 이 대학 교수님들이 선택하신 작년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공명지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왜 가져왔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자성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띄고 있습니다. 각자도생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각자도생. 각각각 스스로자. 그 다음에 그림도 날생. 사람은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 2020년도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 나와 내 가족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반드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